김영환 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향경제사회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잘 석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기각이 기각. 매우 유쾌하게 좀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기껏 유쾌하게 출발했는데 또 소장님 어두운 소식도 어두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또 어떤 어두운 소식을 전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난 9월 20일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금 FOMC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금리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 여파들을 우리나라에 끼치는 여파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것이 우리 서민 경제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고리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추석인데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배경을 한번 좀 짚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자, 무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먼저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수정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9월 20일 FOMC에서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23년 6월 전망하고 23년 이번에 나온 9월 전망치가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경제 성장률이 지난 6월에는 23년 그쪽에 지난 6월 회색 1.0% 미국 경제 성장한다고 그러네요. 6월에 했는데 석 달 만에 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이번에 9월 달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한다고 GDP가. 네네네. 그것도 실질 GDP가. 네. 2.1% 성장한다고 했고요. 실업률도 오히려 줄어들었죠. 실업률도.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경제 전망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볼 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CPI, Consumer Price Index 그걸 보는데 미국은 PCE 물가 상승률을 보는데 약간 올랐죠. 그리고 근원 물가도 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가 자체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여전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그 정책 금리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인데 이번에 동결했지만 그 중간값이라고는 5.6%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도. 지금이 5.25에서 5.5% 범위로 설정을 했는데 한 번 더 오르겠네요. 그러면 이대로 되면 한 번 더 올리는. 지금 진짜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 예전에 생을 치르는군요. 그렇죠. 예전에 미국이 물가가 한참 올랐을 때 뜨뜻미지근하게 그 대비했다가 완전히 큰 코를 다친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연준은 작심하고 이 물가를 잡으려고 아마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올해 올릴 가능성이 있고 24년도 중간값 그 빨간 거 보면 5.1%라고 찍혀 있죠. 6월 달에는 4.6%라고 했는데 중간값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대의 고금리가 24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활동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강력하다. 물가 상승률을 2%로 안정적으로 끌어내리려면 갈 길이 멀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고금리를 24년도에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사실 요즘 은행 네.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저금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있어서 네. 야, 뭐 금리가 5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연세를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은 예전에 뭐 10% 넘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5%라는 것이 세대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심이 크겠죠. 그러네요. 제가 저번에 가져왔던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벌어졌죠.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네, 이제 한 번 미국이 더 올리면 더 벌어지겠죠. 지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냥 두는 경우는 잘 없었죠. 네, 근데 더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상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지금. 네, 한 번 더 올리면 한 2.25%까지 혹은 뭐 2.1%까지 이렇게 그 차이가 확대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가능성도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된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년에도 5%대의 미국이 그 고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최소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도 있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또 그 한쪽 측면의 요인들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 요인이 또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금고 제2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망가지고 있고 건설사도 매일같이 부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어제 15조에서 25조로 긴급 자금을 넣었다는데 그 이제 대출로 우리가 돈 꺼줄 테니까 그걸로 일단 이자 메꾸면서 버텨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조정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PF 시장이 멍들고 있는데 이걸 연명하는 거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돈놀이 잘못해서 망하는 거는 망하게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연착륙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고 거품이 낀 것을 좀 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밖으로는 집값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모든 규제를 해제하면서 또 금융시장까지 동원하면서 건설사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멍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가계대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서민들 이런 그 고심에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빠져 있다. 게다가 통화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물가에 줄 영향 때문에 통화량을 못 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이 공적 시장에서 자금을 굴려야 되는데 돈을 풀지도 못하고 대통령은 무조건 조이라고만 하니까 거기에 지금 말을 듣고 있는 형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채권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고채는 미국의 국고채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고채가 지금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10년 장기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고채도 그것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국고채에 근거를 둔 은행채, 한전채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국고채나 한전채 사지. 일반 회사채를 살 리 없고. 회사는 고금리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래서 PF도 10% 넘게 지금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 달에 이자값만 100억씩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애초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디언 기후제처럼 미국이 고금리 상태를 지난 22년 작년부터 계속 금리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후퇴하겠지. 그러면 빨리 금리를 내리겠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동안의 금융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그런 바램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움직여 와지 않았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위주로. 그 인디언 기후제처럼 미국 경기 후퇴하고 저금리 시대로 빨리 넘어가라. 수사를 이렇게 하면 이재명을 잡아갈 수 있다랑 똑같은 인디언 기후제가 여기저기서 횡행하는 저는 거니까. 그런 꿈이 계속 있었다. 근데 정부가 생각한 역으로 간 거죠. 네. 24년에도 고금리가 열린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고 여기에 따른 금융시안도 되게 불안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 한번 좀 봐주시면 이제 8월 소비자 물가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우리가 저번에 나왔을 때 2.3%라고 해서 조금 떨어졌다. 근데 다시 올랐네요. 네,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석유, 가스 네. 이게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원 물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3.9%. 근데 여전히 4% 가까운 높은 근원 물가예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 물가 때문에 되게 그 안에서의 요인들이 있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인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뒤에 잠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이게 경향신문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제가 그래프를 실질 임금 증감률 추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까지 고려해서 임금이 맞습니다. 얼마인지를 보는 건가요? 물가가 오르면 이렇게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운영, 수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도 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윤석열 정부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2월 빼놓고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보니까 네. 실질 임금이 1.5%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 노동자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1인 이상 전체 사업자 네네. 전수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상반기에는 다 1.5%씩 감소를 했다. 작년보다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죠. 네. 물가 등을 고려하면. 네, 물가를. 그래서 제가 저번에 통계청에서 가져온 이거는 가계 실질 소득이거든요. 네. 이건 샘플 조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실질 소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집권하자마자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9%. 이게 올랐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코로나의 여파였던 거고. 그렇죠. 예, 코로나 여파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져 갖고 지금 실질 소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까지 곤두박질 쳐 있는 상태네요. 네, 이게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통계청 조사하고 고용노동부 조사하고. 그래서 우리 가계는 실제 정말 살림살이가 후퇴하고 있다. 말 그대로 빠듯해지죠. 네, 지출할 게 지출하고 싶어도 이제 쪼여야 된다. 팍팍한. 근데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면 정부에서 또 그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하고 막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맞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맞습니다. 서민들만 죽어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표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홍성국 의원실에서 요즘 국감이니까 좋은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저축은행 32곳 연령대별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네, 신용대출. 신용대출 1금융권에서 못 받으면 신용대출을 2금융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 후반대입니다. 이자율이. 이런 고금리를 이쪽에서 이제 받는 이 연령대를 보면 이제 신용대출 차주수 한번 볼까요? 네, 차주수라는 말은 뭔가요? 빌린 사람들. 네. 이게 돈을 빌린 사람들 숫자네요. 예. 그래서 단위가 10,000명입니다. 30대 쪽 보면 22년 6월 말에 47만 6천 명이었는데 23년 6월 말에 보니까 49만 6천 명으로 늘었죠. 늘었네요.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 사실상 내쫓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40대 한참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40대 늘었죠. 늘었네요. 차주수가 늘었죠. 50대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50대 늘었죠. 더 늘었네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연령대 빼놓고는 30대, 40대, 50대는 차주수가 다 늘었다. 여기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고금리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10몇 %의 금리를 감내하고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3, 4, 50대에서 다 늘었다는 얘기예요. 다 늘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 연체율 한번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연체율이 는 데는 어딜까요? 20대가 20대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율이 늘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20대는 막 사회생활 초년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벌이가 사실은 30대, 40대, 50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나 20대와 60세 이상 그쪽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네, 50대도 좀 늘었고요. 다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아이고 뭐 어디 앉는 데가 없네요. 네, 근데 20대가 특히나 위험하다 지금.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내쫓기고 2금융권에서 연체까지 가 있으면 사실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분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약한 고리로 가계의 약한 고리로 작동을 할 것이다. 네.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이곳에서 서민 가계에서 특히 약한 고리를 타고 무너진 가게들이 많이 속출할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제가 기사에서 좀 뽑은 건데요. 제목만 한번 보실게요. 중소기업 2분기 비은행권이 이제 2금융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새마을금고 같은 예. 데들. 대출 연체율이 거의 2배 반이 늘었잖아요. 1.95%에서 4.61%로 급증했고.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 여기도 약한 고리입니다. 여기도 약한 고리고 새마을금고 자체도 PF 여기저기다 물려갖고. 맞습니다. 금고 자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비은행권은 또 고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금융권보다. 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은 뭐 담보도 좀 제공했지만 아마 그 기업의 신용으로 보증으로 이게 지금 한계 상황에 내몰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대한상의 제조 BSI 전망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BSI는 뭔가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서 네.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전망. 그러니까 혹시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경제는 심리다. 그렇죠. 네. 심리가 90%다. 네. 그러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네. 돈도 쓰고 네. 그럼 또 좋아지고. 네. 네.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 지갑을 닫고 실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근데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4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떨어졌죠. 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가 터졌을 그렇죠. 때는 뭐 당연히 안 좋고 당연히 안 좋죠. 그랬는데 정부가 잘 극복하네. 75로 올라갔다가 그 2021년 2분기만 돼도 벌써 이제 야 이거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들해서 99, 103 최소한 90대를 다 넘고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죠. 예. 이 정말 놀랍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딱 하자마자부터 급전직하군요. 네. 그래서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네. 또 다시 내려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네. 100 이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함께 조사한 게 있는데요. 내수 기업들은 90에서 84로 떨어졌는데 네. 수출 기업은 94에서 83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은 더 경기가 나쁘다고 4분기가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렇죠. 4분기가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한미 굳건한 동맹으로 수출 늘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제가 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중국 수출 마이너스, 미국도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고 마이너스로, 일본조차도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고. 예, 그것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10곳 중에 6곳은 올해 세웠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부는 아직도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고.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그놈의 고는 없고요. 이게 대한상공상입니다. 네. 예, 정부 사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장 친정부적이고 친기업적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고금리의 장기적인 추세와 한국의 현재 경기 상황, 물가 상황,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인, 그런데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금리 시대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기우제만 치르고 있다. 미국만 쳐다보면서. 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를, 저금리 시대가 빨리 오기를. 국방도 미국만 바라보고 경제도 미국만 바라보고 다 기우제군요. 이 정부는 사실 경제를 이 정부한테 맡겨야 되나? 도대체 책임도 없고 또 수습할 그런 자세도 안 돼 있고 태도도 안 돼 있고요. 저 예산안 우리가 받듯이 정부라도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서 이 경기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하든. 근데 세수는 펑크나 있고 부자 감세는 해놨죠. 그러니까 참 암담하기만 하다. 간밤에 기쁜 소식은 좀 있었지만 참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실 우리 서민들 생각하면 기업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제가 중소기업 CEO 연합회 그 모임을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표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실제 만나는 것은 체감이 다르다. 그분들은 정말 어디서 보증 좀 더 해서 지금 이 기업을 꾸려나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바쁜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진짜로 제가 벌 줄 수 있다면 법카 뺏고 특활비 뺏고 내가 대통령 월급으로라도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뺏을 테니까 자기 월급 안에서 규모 있게 오늘 점심은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생각하면서 돈 쓰는 거라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형을 그렇게 할까요? 자기 월급에서만 지출하기? 그게 구형이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면서도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여기 보타리님이 구형 세게 해주셨네요. 뭐래요? 술을 뺏어야 돼요. 술을 뺏어야. 가능할까요? 뭐 진저님 청년 예산도 다 없앴다고 하고 IWS님 기업들 실적이 계속 나빠지면 이제 고용이 줄어들어서 계속 수축될 거다. 아이고 다들 뭐 눈팅님 전 국민 다 힘들어졌고 다들 뭐 장탄식만 저희가 배우면서도 항상 속상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뉴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를 정말 3년 반을 더 믿고 가야 될지, 아마 현장에서는 지금 탄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에 어떤 빛이 있을까?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 한 20-30분 동안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어저께 기각된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전 사람이 100명 넘게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서 야당 대표 사냥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까? 뭘 말하기도 피곤한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요. 우리 또 고향경제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추석 인사도 저희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12번 이렇게 우리 김성애 소장님과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좋은 뉴스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 추석에는 힘내라 추석, 힘내라 우리 가족, 이렇게 한번 돈독한 추석 명절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책 쓰는데 요즘 책 쓰는데 한 6일 정도. 언제 나옵니까 책은? 책은 한 11월 11일 정도 제가 한번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거 보니까 또 큰 뜻을 품고 또 예, 제가 책 나오면 또 책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제 김영환 소장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우울한 소식으로 오셔서 또 제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